토목보에서 명군이 전멸을 하고 명영종인 정통제가 오이라트의 포로로 잡혔죠. 자, 여러분이 SN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명나라의 수도인 경사에서 긁어모은 약 20만 대군이 토목보에서 전부 다 녹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국 황제가 유목민족에게 포로로 잡히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죠. 살다 보면은 인생에 딱 한 번 아니면은 많게는 2번 정도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지금 굴러온 이 기회만 잘 잡으면은 내 인생의 계급이, 내 신분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천재일우의 기회가 지금 SN의 손아귀에 들어온 것이죠. SN이 비록 몽골 3부 중의 하나인 오이라트를 지배하는 지도자이지만은 이거를 굳이 비교하자면은 중소기업 사장을 하다가 삼성이나 현대 같은 전국구 대기업의 회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지금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은 평생 무슨 트루프 분지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이나 마시면서 마유주나 마시면서 몽골 미녀들이나 끼고 기구하게 살다 가겠죠. 그런데 지금 이 기회를 잘 살리면 중원으로 입결해 가지고 탕수육도 먹고 마오타이주도 마시고 중원 대륙의 미녀들도 거느리면서 아예 그 삶의 질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타는 영혼의 한 남자가 더 높이 올라가려는 그 순간에 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반문할지도 몰라요. 아니, 중국이 저렇게 넓은데 고작 북경에 있었던 20만 대군이 없어졌다고 저 중국을 다 먹을 수 있냐? 먹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저 북경은 보통 지역이 아니에요. 유목민족을 방어하는 천혜의 요새가 바로 북경입니다. 과거 왕조들로 치면은 연운 16주가 있던 지역이죠. 저 연운 16주인 북경 지역이 뚫리면은 그 밑으로는 모두 평야지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거란 그리고 여진족도 저 연운 16주만 먹고 나면은 중원 대륙을 순식간에 점령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이후에 청나라가 산해관에 입건한 다음에 순식간에 중원 대륙을 석권했던 그러한 역사에서도 반복되죠. 또 일본이 노구교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북경을 점령하고 중일전쟁이 터지면서 또 순식간에 중국 대륙을 휩쓸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중원의 한족들은 바로 저 북경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과거부터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일단 유목민족이 만리장성만 넘어오면은 거의 슈퍼볼급 로또라고 할 수 있는, 저기 초원에서 양젖이나 짜던 촌놈들이 순식간에 중원의 모든 부를 휩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북경성을 지키던 20만 대군이 알아서 장성 밖으로 나와줘가지고 모두 전멸시켰습니다. 게다가 명나라 황제라는 인질도 가지고 있죠. 이럴 때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이 못 먹어도 고라고 하죠. SN은 북경을 향해서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명나라 조정의 상황은 어땠느냐? 토목보에서의 전멸 소식이 경사로 전해지자 온 조정이 진동했습니다. 8월 18일에 황태후의 명령으로 정통제의 이복 동생인 성왕 주기옥이 감국에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조정 대신들을 집결시켜가지고 방어 대책을 세우기 시작하죠. 서유정을 필두로 몇몇 대신들이 남경으로 천도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병부시랑 우겸이 송나라가 남천했던 이야기를 꺼내면서 천도를 반대합니다. 과거 송나라가 정강에 변해서 금나라에 의해서 개봉이 함락당하자 남쪽으로 천도를 하죠. 그리고는 다시는 중원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천도 반대로는 황태후도 천도의 폐해에 대해서 알고 있어가지고 황태후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부상서 왕직, 내각학사 진순 등이 모두 우겸에 찬동하면서 북경그라드를 결정합니다. 중국에서는 이 1년의 방어전을 경사보위전이라고 부릅니다. 우겸은 지금 풍전등화의 명나라 조정에 등장한 뛰어난 방어 전문가였습니다. 8월 23일에 우선 내부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먼저 토목보 전멸의 주범인 왕진 패거리의 환관들을 모두 주멸하여서 민심을 달랬습니다. 또 왕진의 재산을 몰수하고 일족들을 몰살시켰습니다. 나중에 정통제가 와서 굉장히 슬퍼하죠. 다음으로 8월 29일에 문무백관들이 황태후에게 가가지고 감국 성왕을 황제로 봉할 것을 주청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통제가 오이라트의 포로로 잡혀있잖아요. 오이라트는 정통제를 이용해가지고 북경을 무혈입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오이라트가 가지고 있는 인질카드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왕 주기옥이 명대종, 즉 경제로 즉위를 합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명영종 정통제는 그냥 태상왕으로 봉해줘요. 우겸은 사직이 더 중하고 임금은 가볍다라는 구호를 내세워서 이 일을 밀어붙입니다. 또 인재를 추천받아가지고 병력을 지휘할 장수들을 알맞게 안배합니다.
원래 대동부의 장수였던 석형이 토목보에서 패해가지고 단기 필매로 북경에 돌아와 있었어요. 그런데 패장이니까 관직이 강등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었죠. 우겸이 이 세상엔 그 상승장군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패배의 주요 책임이 석형한테 있는 게 아니라 왕진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석형을 풀어주고 그에게 경사 총병관이라는 중임을 맡깁니다. 전체 북경의 보병부대를 총괄하는 지휘에 임명을 한 거죠. 이후 경사보의전에서 석형은 적절하게 병력들을 지휘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우겸도 병부상소로 임명이 돼요. 그런데 명나라의 체제에 따르면은 병부상소는 직접 군대를 지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대종은 특별히 명령을 내려가지고 우겸에게만 예외적으로 각 영의 군마를 지휘할 수 있는 중임을 맡깁니다. 그래서 경사 각 영의 모든 장교들이 우겸의 지휘를 받게 됐습니다. 장수들 중에는 군령에 따르지 않는 자들도 있기 마련인데 대종은 우겸에게 이런 놈들은 먼저 참수를 하고 후에 보고할 수 있는 권력까지 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사보의전을 맞이함에 있어서 우겸은 지금 황제 다음과는 지위를 얻게 된 것이죠. 우겸은 토목보에서의 실패가 병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부상서가 된 이후에 가장 먼저 병참 문제부터 해결을 합니다. 인력 준비 방면에서는 질서 있게 경군을 충원시킵니다. 지금 경군의 주력이 토목보에서 거의 전멸했기 때문에 경사에는 소수의 방어부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겸이 양경, 즉 북경과 남경에서 대대적인 징병을 시작하고 하남에서도 병력을 불러 올립니다. 또 연해 지역에도 그 비회군이라 그래가지고 왜군을 방어하는 지역 부대들이 있어요. 이거를 전부 다 긁어 모아요. 또 남쪽의 절강성에서도 절강병들을 모두 북경까지 불러 올립니다. 그래서 경성의 병력을 수만 명에서 신속하게 22만 명까지 증강합니다. 오이라트의 주력 부대가 기병이 한 3만 정도, 그리고 보병이 한 10만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지금 방어병력으로 형성이 된 거죠. 그러면서 감찰어사 백규 등 15명의 주요 관원들을 파견해가지고 경기, 산동, 산서, 하남 등지에서 병력을 계속해서 징발을 합니다. 북경 방어를 위해서 끌어올린 병력들의 공백을 메꿔야죠. 그리고 또 북경 방어가 실패하면은 바로 여기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예비 병력들이 갖춰져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인력 문제보다 심각한 것은 병장비가 많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경사의 방어부대 중엔 겨우 10분의 1의 병사에게만 갑옷이 지급됐고 무기도 심각하게 모자랐습니다. 이 때문에 우겸은 공부의 무기 제조를 체근하면서 남경의 무기고에 있는 병장기의 3분의 2, 총 126만 건의 무기를 북경으로 조달합니다. 그러면서 토목보로 인원을 파견해 명군이 괴멸하면서 버려진 투구 9천여 개, 갑옷 5천여 벌, 그리고 화승총 1만 1000여 자루, 총통 2만여 문, 화전 44만 개, 화포 800여 문을 수거해서 와요. 오이라트군이 조금 더 철저하게 이 버려진 명나라의 병장기들을 좀 모아가지고 불태워버렸으면은 아마 이거를 재활용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승리했다고 자만하지 말고 끝까지 상대방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들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 다음으로는 군량의 비축과 운송의 문제가 있었죠. 지금 경사에는 전투병력만 22만 명이 모여있고 그보다 많은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이라트군이 도착해서 포위전을 펼친다면은 이 식량 문제가 큰 변수로 작용을 하겠죠. 당시 경사 동쪽 교외의 통주라는 곳에 식량 수백만 석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관된 식량은 경사의 군민이 1년간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이 수백만 석의 식량을 경사까지 운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이라트한테 뺏길 가능성이 있었죠. 그래서 이 식량들을 모두 불태 없애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우겸은 그러한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선 관부가 징발한 500량의 수레로 밤낮으로 식량을 운송하기 시작합니다. 또 백성과 관병, 그 가족들까지 동원해가지고 모든 산업 분야의 수레들을 총동원해서 통주에 식량을 운송합니다. 여기에 북경으로 20석 이상을 운반한 사람에게는 운송비 외에 각각 백은 한 량씩을 지급해가지고 운송작전을 고무시키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지금 군용 트럭 이외에 서울에 있는 모든 용달 차량 SUV를 동원해가지고 수원에 있는 전략물자들을 서울로 옮겨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예측과는 다르게 불과 며칠 사이에 통주의 수백만 석의 식량이 모두 경사까지 옮겨오는데 성공을 합니다. 1년치 먹을 식량이 확보가 됐으니까 군사들의 사기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했죠. 그 다음으로는 군중들을 동원해가지고 성내의 목수, 미장이, 석공 이런 그 노가다 5장 10장들을 다 모아서 공병부대를 조직을 하고 훈련을 시킵니다. 여기에 또 대량의 석재와 목재, 석회, 공구들을 징발을 하죠. 그래서 북경 주변 45리의 성벽을 강화합니다.
경성 그러니까 북경에는 전통적으로 9개의 문이 있어요. 뭐 숭문문, 정양문, 선무문 이런 문들인데 이 구문을 수리를 하고 특별히 북쪽에 있는 덕숭문이랑 안정문, 서쪽에 서직문, 부성문, 성 안쪽에 토성을 벽돌 구조로 바꾸고 해저를 더 깊이 파가지고 성벽을 강화했습니다. 이렇게 북경그라드의 우주방어가 거의 다 끝나고 우겸은 경사 주위에 경문을 돌려가지고 산서와 하북 백성들에게 무기를 들고 일어나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오이라트 군을 요격하고 후방을 단절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자 여기서 나도 혹시 중원의 왕조를 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사로잡힌 사나이 에센이 정통 14년 10월 초일 그러니까 10월 1일이죠. 오이라트 군이 영종을 대동하고 대거 남하를 시작을 합니다. 선부를 경유해가지고 거영관을 먼저 공격을 하고 경사의 명군의 주의를 끌어들입니다. 에센은 직접 주력 3만을 동원해가지고 대동을 경유해서 자영관을 공격하고 경사로 우회해서 들어갑니다. 10월 9일에는 토목보에서 투항한 명나라 태감 휘녕의 도움으로 자영관을 점령을 하고 영종을 데리고 역주, 양양, 노구교를 경유해서 10월 11일에 북경 교회까지 도착을 합니다. 처음에 오이라트군이 북경 밖에 도착을 하니까 석형은 해자랑 성벽 뒤로 이제 물러나가지고 성벽만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겸이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죠. 이 싸움이라는 것은 기세가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수적인 우세가 있는데 만약에 성벽만 믿고 뒤로 물러서서 싸운다면은 적군이 더 이제 마음대로 작전을 펼친다. 그러니까 구문 바깥에도 어느 정도 이제 주택들이 있고 시가지들이 있거든요. 병력을 바깥에 배치해가지고 시가전으로 방어전을 펼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월 11일에 북경성에 도착한 에센은 이제 서직문 서쪽에 군대를 배치를 합니다. 우겸이 이때 병력을 보내가지고 창위문에 있는 오이라트군을 공격을 합니다. 여기서 오이라트군의 선봉이 패퇴를 해요. 그러면서 명나라 포로 1천여 명을 탈환해냅니다. 아마 이 1천여 명은 토목보에서 잡혀가지고 오이라트군의 군량을 호송하던 그런 뭐 노예화된 병력들이겠죠. 그 다음 날인 10월 12일에 에센은 주력군을 서직문 바깥에 이제 배치를 하고 정통제 영종을 덕숭문 바깥에 있는 토성까지 데려와서 이제 안치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명나라 조정에다가 너네 우겸이랑 석형 등 고위 관료들 와가지고 명영종을 영접을 하라고 요구를 해요. 물론 고위 지휘관들이 나오면은 싹 다 사로잡아가지고 명나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성을 갖다 바치게 하려는 그런 속셈이었죠. 우겸은 적의 음모를 간파를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관원을 파견해서 영종을 아련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직은 무겁고 군주는 가볍다 이 슬로건을 계속해서 제시를 하면서 관병들의 마음을 통일시킵니다. 그러면서 또 지속적으로 야습을 해요. 그래서 명나라가 이제 주동적으로 출발해가지고 오이라트군 수백 명을 섬멸하고 이제 돌아오고 이런 식의 전투를 반복을 합니다. 10월 13일에는 오이라트군이 비바람이 몰아칠 때를 틈타가지고 전력을 덕숭문 공격에 집중시켰습니다. 우겸은 석형에게 명령해가지고 성 바깥의 민가에 정예병들을 매복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수의 기병을 보내서 패배한 척하면서 적군을 유인을 했어요. 근데 오이라트군이 이 계략에 걸려들은 거죠. 그래서 에센이 정예기병 1만 개를 이끌고 직접 명나라 기병대를 추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가 펼쳐놓은 매복권에 딱 들어가 버린 거죠. 이때 우겸이 명령을 해가지고 명군이 반격을 개시를 합니다. 신기영이라는 화계를 담당하는 부대가 화전과 화살을 마치 메뚜기 떼 마냥 날아올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명군이 이때 또 앞뒤로 협공을 개시를 합니다. 에센이 여기서 크게 패배를 해요. 여기서 동생들까지 죽어요. 그래서 에센이 서둘러 물러나가지고 명나라 주력이 덕숭문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 방향을 바꿔가지고 서직문을 공격을 합니다. 이때 서직문 방면을 방어하고 있던 사람이 손당이라는 도독인데 이 에센이 끊임없이 병력을 증강해가지고 손당을 포획 공격하니까 손당이 버티지 못하고 성 아래까지 퇴각을 합니다. 이때 성벽을 지키고 있던 급사중 정신이 성문을 절대 열지 말라고 명령을 해요. 동시에 성 위에 있는 수비군에게 대포랑 화전을 발사하라고 명령을 하죠. 또 우겸이 창위문이랑 덕숭문에서 병력을 뽑아가지고 서직문을 구하러 가가지고 결국에는 오이라트가 패배해서 물러납니다. 그 다음 날인 10월 14일에는 오이라트군이 진공 방향을 창위문으로 바꿨어요. 또 우겸이 성 바깥에서 골목들에다 이제 바리케이트를 치고 지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지대에는 총을 아주 잘 쏘는 스나이퍼들을 이제 배치를 시켰죠. 그래서 창위문 바깥에다가 병력을 파견해서 맞서 싸우게 합니다. 명군 선봉이 우선적으로 화기로 공격을 하고 후방에서는 활로 오이라트에 사격을 해가지고 오이라트를 격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환관들이 문제인데 이때 경제가 파견한 감군 태감들이 수백 명의 기병대를 이끌고 적진영에 들어가 이제 공을 세우기 위해서 난전을 벌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너무나 쉽게 이기니까 오이라트가 만만했던 거예요.
이럴 때 공을 세워야 나중에 목에 힘을 주고 다니죠. 그런데 오이라트군이 반격을 해가지고 명군 기병대를 패퇴시키고 덕숭문 바깥까지 또 추격을 합니다. 아주 위험한 순간이 됐죠. 그런데 여기 주민들이 모두 집 위로 올라가가지고 벽돌을 이제 오이라트군한테 투척을 하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향토 예비군이 작동을 한 거죠. 이때 또 우겸이 보낸 지원군이 제때 도착을 해가지고 오이라트군의 반격이 격퇴당합니다. 지금 에센이 북경까지 왔는데 각 문에 대한 여러 차례의 공격이 모두 실패했어요. 그리고 지금 중로군의 거용관 공격도 실패를 했습니다. 또 이 북경을 공격하는 와중에 후방에서는 명나라 근황병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각지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오이라트의 약탈에 대항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에센이 잘 이용해보려고 했던 이 영종이라는 인질이 전혀 값어치가 없는 사람으로 전락이 된 거죠. 오히려 명나라 입장에서는 그냥 영종을 죽이길 바랬을 수도 있어요. 모든 공격에 실패하고 이제는 퇴로가 차단당할 것이 두려웠던 오이라트는 15일 밤에 영종을 다시 데리고 양향을 경유해서 자연관으로 철수합니다. 오이라트군은 철수하는 과정에서 약탈과 학살을 당하면서 이제 빠져나가면서 무수히 많은 물자와 인구를 약탈했습니다. 명군은 빨리 이제 추격을 시작을 했죠. 석형이 오이라트군을 청풍점, 이거 중국 음식점 아닙니다. 오늘날의 허베이 이센 서쪽에서 대파했습니다. 이렇게 10월 17일에 에센은 자연관에 도착을 했고 얼마 안 가가지고 또 자연관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동로에서 요동을 공격하고 있던 몽골의 탈탈부라도 중로와 서로가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빠르게 철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탈탈부라는 10월 20일에 단독으로 명나라에 사신을 파견해가지고 다시 이제 군신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죠. 이렇게 토목보해변에서 큰 패배를 당했던 명나라가 경사보이전에 성공하면서 최종적으로 승리합니다. 에센 입장에선 난감했죠. 크게 승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경사를 공격하는 바람에 많은 병력을 잃었고 또 자기와 동맹관계에 있던 탈탈부라까지 명나라에 붙는 결과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원의 황제가 되기는커녕 기존에 있던 자기 지위를 지키는 것도 힘들게 된 상황이 된 거죠. 에센은 이후에 장성 바깥으로 완전히 빠져나간 후에 다시 몇 차례 남하를 시도했지만은 모두 이 명군의 방어에 막혀가지고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종을 통한 정치적인 유인책도 뭐 의미가 없어졌죠. 또 장기간의 전쟁으로 대량의 인력과 물자가 손실을 입었고 명나라와의 조국무역으로 이제 불을 쌓을 기회도 완전히 상실했죠. 모든 방면에서 이거 답이 안 나오니까 결국에는 다음 해인 8월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영종을 석방시켜줘요. 이 명나라랑 다시 군신관계를 회복해가지고 조국무역이라도 좀 살려보려는 그런 심산이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풀려난 영종은 그 에센의 바람과는 다르게 이복 동생인 대종한테 몇 년 동안 유폐당했다가 나중에 또 이제 쿠데타로 다시 복위에 성공을 해요. 그리고 이 에센의 오이라트부는 명나라 인수합병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가지고 이후에 점점 몽골족 내부 권력투쟁에서 밀려서 결국 상장 폐지되고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 토목보해변과 그 외전인 경사보이전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